고금소총과 야담. 매화 그리고 여인.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성질이 괴팍하고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은 대궐 성 위에 있는 누각에 앉아서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활로 쏘아 마치는 것을 큰 재미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왕이 자꾸만 해대니까 여러 신하들은 왕에게 그 짓을 그만두라고 여러 번 간청하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원체 고약한 마음을 가진 터라 끝내 듣지 않고 날마다 한 사람씩 화살로 쏘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맞은 사람은 매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 누각 밑으로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뭐야? 왜 아무도 안 와? 심심한데. 이 못된 왕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여 빨간 종이에다 내일은 네가 죽을 차례다 라고 써 아무에게나 보냈습니다. 그 빨간 편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싫어도 이튿날에 누각 밑에 가서 화살을 맞고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편지를 받은 사람은 멀리 도망가려고 했으나 사방으로 나가는 성문은 군사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은 군사들에게 빨간 편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망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어쩐다. 이제 별 수 없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어째 저런 왕이 다 있단 말인가?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망을 갈 수 있으면 다들 진즉에 도망을 갔지. 이 사람아, 군사들이 막고 있으니. 그렇게 날마다 한 사람씩 죽어서 누구라도 안 죽을 사람이 없겠다고 여러 백성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이상한 여인 하나가 이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빨간 편지를 받은 사람이 죽기 전에 성 밖으로 숨겨서 도망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재주가 어찌나 신통한지 동서남북 네 군데 성문에서 군사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지켜도 어느 틈에 나가는지 이 여인은 언제나 유유히 죽을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날마다 죽을 사람은 도망쳐 나갔는데 아무도 사람과 여인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한 것은 죽을 사람이 도망친 후에 반드시 왕 앞에 매화 한 송이가 쥐도 새도 모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여인이 흘리고 간 증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인을 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그저 여인을 매화의 여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매화의 여인이 나타난 후로 화를 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날마다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매화를 보고 이를 북북 깔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매화인지 뭔지 하는 여자를 당장 어찌해야겠구나. 왕은 그래서 각처 성문을 지키는 대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화의 여인이 자신이 죽일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고 성문을 엄중히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매화의 여인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쪽 성문에는 용맹하고 지략도 뛰어나기로 유명한 장대포라는 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성문을 엄중하게 검사했는지 지금까지 서쪽 성문으로 도망쳐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매화의 여인이 귀신 같아도 나는 못 속인다. 만약 이리로 지나가기만 하면 당장에 매화의 여인을 잡아 묶어서 왕에게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큰 상을 받겠지? 장대포는 항상 군사들 앞에서 다른 성문의 대장들이 매화 여인에게 속은 일들을 비웃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자 성문 밖으로 나가는 마차 수레 장사치들이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대포는 그들을 엄중히 감독하고 군사들에게 일일이 나가는 사람과 또 수레와 마차 짐짝소까지 알뜰살뜰히 검사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날마다 떡을 파는 노파가 오늘따라 관을 실은 마차를 따라오면서 흑흑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장대포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 그 노파의 얼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군사들에게 늘 떡을 나눠주고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할멈, 왜 그렇게 울고 가시오? 장대포가 묻자 노파는 점점 더 흐느껴 울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역병에 걸려서 지금 관을 묻으러 매장지로 가는 길이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장대포 대장과 여러 군사들은 깜짝 놀라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역병이라고야? 아유, 빨리 어서 가시오.
우물쭈물 서 있지 말고 얼른 씻고 가오. 빨리 가요. 성문지기도 빨리 가라며 손짓했습니다. 떡장수 노파는 더욱더 썩을프게 울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하고는 수레를 재촉해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노파가 지나간 후 장대포와 군사들은 혀를 차면서 노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만. 노파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린 게로군. 자네들도 조심하라고. 정대포와 군사들은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말굽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중앙군의 대장군이 부하 여럿을 데리고 말을 탄 채 와서 몹시 급한 말투로 외쳤습니다. 이봐, 지금 이곳으로 한 노파가 관을 실은 마차를 이끌고 나갔지? 나가긴 나갔는데 그냥 뭐 이 동네 사는 떡 장사 노파우시다. 장대포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중앙군 대장군이 아차차 하고 발을 동동 불렀습니다. 이런 멍청한 인사들 같으니라고. 떡 장사가 다 뭐야? 관 속에 든 것이 내일 죽을 사람이다. 빨간 편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노파가 매화의 여인인데 어찌 놓친 것이야? 예? 아니 노파가 매화의 여인이라고요? 아니 대장 저기 뒤에 아까 떡장수 노파가. 장대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떡장사 노파는 떡을 어깨에 이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매화의 여인이 노파로 능청스럽게 변장을 하고 그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속았구나 속았어. 장대포는 그렇게 매화의 여인을 놓친 뒤로 눈에 불을 켜고 더더욱 엄중하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무서운 빨간 편지가 한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각 성문에서는 모든 군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더 성문을 엄중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중에 서문의 장대포 대장은 오늘도 또 속을까봐 눈을 부릅뜨고 지켰습니다. 매화 여인이 죽을 사람을 데리고 어느 문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 모든 군사들이 숨죽여가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늙은이 영감이 수레 위에 괴짝을 싣고 성문을 나가려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속은 경험이 있었기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영감이 매화의 여인인가 보다. 샅샅이 검사해보리라. 어제는 내가 처음이라 속았지. 오늘도 너의 변장에 속을 듯 싶으냐? 하고 늙은 영감을 붙잡아서 꼼꼼히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봐도 분명히 영감이었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영감의 수염을 뽑아보아도 틀림없는 진짜 수염이었습니다. 영감이 싣고 가는 수레 위에 괴짝을 거꾸로 쏟아봐도 콩만 가득 들어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들 이러십니까요? 제 콩을 일이 다 쏟아버리시면 어이 미안하오. 요즘은 성문을 엄중히 경계하라는 명이 내려와서 어서 지나가시오. 철저히 수색을 한 뒤에 장대포는 미안해하며 노인을 안심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중앙군의 대장군이 우아한 사람과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오더니 내리지도 않고 급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이리로 늙은 영감이 수레를 싣고 나갔지? 나갔으나 괴짝 속에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늙은 영감이었습니다. 예이 무슨 말이야? 영감이 빨간 편지를 받았어. 영감이 내일 죽을 사람이라고. 괴짝 밑에는 매화의 여인이 숨어 있다니까. 이런 분하다 또 놓치다니. 방금 나갔으니까. 얼마 못 갔겠지. 내가 쫓아가서 잡아야겠구나. 대장군은 부하와 말을 타고 영감을 쫓아갔습니다. 뭐라고?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분명히 다 확인을 했는데. 장대포는 너무나 억울하여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말굽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조금 전에 쫓아간 대장 같은 한 무리가 궁궐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아까 나간 대장군과 똑같이 생긴 사람 같았습니다. 오직 장대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나도 닮아서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난 대장군이 말했습니다. 이봐, 지금 이리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갔지? 네, 내라니? 뭐라는 거야? 제정신인가? 말 탄 사람 둘이 매화의 여인과 내일 죽을 사람이야.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오늘도 또 놓쳤구나. 아이고 그게 정말입니까? 아유. 매화의 여인이 이번에는 중앙군 대장군처럼 변장을 하고 내일 죽을 사람을 부하로 꾸며서 데리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사람을 쫓아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갔으니 이 장대포는 감쪽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또 속았구나 또 속았어. 이 소식은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 오늘도 놓쳤다고? 이런 못난 놈들.
매화의 여인을 계속 놓치고 죽일 사람도 성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연이어 들은 왕은 신하들과 장군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2번이나 매화의 여인을 놓친 장대포는 왕 앞에 끌려갔고 심하게 매질을 당한 뒤에 성문을 지키는 대장직에서도 잘리고 나라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장대포는 터덜터덜 궁을 나가 집으로 돌아갔고 나라를 떠나 이사를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유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서문에 장대포가 나타났습니다. 장대포를 본 옛 부하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대장 벌써 가시는 겁니까? 소식은 들었습니다. 잘들 있거라. 나는 간다. 너희들은 꼭 매화 여인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 꼴을 당하지 않아. 예, 대장. 그래, 그럼 어서 문을 열어주게나. 예? 군사들은 밤사이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막은 성문을 열고 장대포를 보내주었습니다. 장대포는 자신의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성문을 나가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잠시 후에 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께서 사라지셨다.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당황하여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 소리에 신하들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전하가 어딜 가셔? 전하께서 사라지고 전하가 주무시던 자리에는 이 매화만. 뭐라고? 매화의 여인이 전하를 데리고 나갔단 말이냐? 어서 찾아라. 성문을 막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해라. 재상의 명령에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문을 막고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문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장대포 대장님. 어째서 뭘 그렇게 놀라나? 얘기 못 들었나? 나는 오늘 이 나라를 쫓겨나 유배를 가게 되었네. 어서 성문을 열어주게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대장님은 아까 새벽같이 길을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소린가? 내가 언제? 나는 여기 있지 않은가? 그때 중앙군의 대장군이 서문으로 말을 달려왔습니다. 이곳 서문 쪽으로 은밀히 움직이는 수레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 서문으로 누굴 내보낸 사람이 있는가? 소문을 지키던 군사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장대포 대장이 아까 유배기를 나선다고. 아니 이봐. 나는 여기 있는데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인가? 아니, 설마. 장대포와 대장군 그리고 서문의 군사는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장대포로 변장한 매화의 여인이 왕을 납치해서 성문을 빠져나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대포 대장님이 유배기를 가시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멍청한 자들 같으니? 도대체 이 서문은 몇 번째인가? 당장 쫓아야 한다. 전하께서 잡혀가셨단 말이야. 그죠? 중앙군 대장군은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섬을 달려나갔습니다. 장대포와 남은 서문의 군사는 어안이 벙벙한 채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던 왕은 매화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일의 수세 끝에 중앙군의 대장군은 왕을 찾아냈습니다. 왕은 나무에 매달려서 빨간 편지를 목에 건 채로 수없이 많은 화살을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된 왕이 죽게 되자 더 이상 빨간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없게 되었고 나라의 백성들은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죽은 왕은 자식도 없었기에 신하들은 왕족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신하들은 이전 왕과 같은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착한 왕족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부자들도 그간 해왔던 못된 행동이나 나쁜 생각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잘해주며 착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전 왕처럼 매화의 여인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뒤로부터 나라는 어느 시절보다 평화롭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매화의 여인 덕분이라며 그녀를 몹시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 매화의 여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못난 새돌이. 어느 쓸쓸한 시골 자그마한 동네에 이 동네에서 제일 첫째 가는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의 이름은 그저 김서방이라고만 동네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도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쇠돌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귀복이었습니다. 귀복이는 영악하고 똑똑하게 생겼으므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귀복이를 퍽 예뻐했지만 쇠돌이는 얼굴도 못나게 생기고 또 변변치 못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쇠돌이를 퍽 미워하여 쇠돌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못난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귀복이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형을 업신여기고 일상 못난이라고만 부르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쇠돌이는 남이 놀리거나 말거나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도무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꽤 안 부리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쇠돌이를 미워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큰 까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쇠돌이가 못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쇠돌이가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쇠돌이가 어렸을 때 쇠돌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는 과부였었는데 중간에 병이 들어서 어린 쇠돌이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김서방이 동네 사람들의 권고로 쇠돌이를 데려다가 오늘날까지 기른 것이었습니다. 밉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길러온 것을 아무 까닭 없이 그대로 내쫓을 수는 없고 해서 온갖 힘든 일은 모조리 시켜서 괴로워하며 자기가 발로 나갈 때를 바랐지만 쇠돌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를 낳아서 길러준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인 줄만 알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쇠돌이는 알지 못하지만 귀복이는 쇠돌이가 친형이 아니고 아버지가 얻어다 기른 아이인 줄 알기 때문에 쇠돌이를 몹시 미워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김서방과 마누라가 마주 앉아서 무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여보, 원수 같은 것을 어쩌면 줬어? 글쎄 그것 때문에 큰 걱정이야. 공연히 밥만 없애고 진작 내쫓아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했어야 했을 텐데. 여보시오. 그럼 좋은 수가 있어? 우물에 두레박이 빠졌으니 건져오라고 해서 우물로 들어가거든 빠뜨립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더러 빠뜨려 죽였다고 그러겠어. 하고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쇠돌이를 불러서 뒷곁 우물에 두레박이 빠졌으니 이따 저녁에 들어가서 건져오라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낮에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분부하신 대로 굵은 동아줄 두레박 던지는 갈고리 하나를 가지고 우물 앞으로 갔습니다. 붉은 동아줄 한 끝은 자기 허리에다 메고 또 한 곳을 우물 옆에 서는 큰 버드나무에다 단단히 잡아맨 뒤에 그 동아줄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김서방은 아들 귀복이를 시켜서 잘 드는 식칼로 버드나무에 메인 동아줄을 끊으라 했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동아줄을 끊기만 하면 쇠돌이는 가엾게 깊은 우물에 빠져 죽을 것이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쇠돌이는 이런 못된 흉계가 우물 밖에서 일어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귀복이는 날이 시퍼런 식칼을 들고 뒤곁 우물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동아줄 끊는 식칼 소리가 씩씩 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굵은 동아줄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귀복이는 식칼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못된 사람 세 식구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쇠돌이가 지금쯤은 죽었으리라 하여 기쁜 듯이 소근거리고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던 쇠돌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못된 짓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착한 쇠돌이 못난 쇠돌이는 동아줄을 붙들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서 양쪽 돌멩이를 디디고 서서 갈고리로 두레박을 건지려 할 때 그때 동아줄이 끊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쇠돌이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동아줄이 수투투 내려오니까 쇠돌이는 깜짝 놀라기는 했으나 줄을 느슨히 메어서 잘라져 내려왔나 보다 하고 별로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암만 두레박을 찾으려 했지만 두레박은커녕 지푸라기 하나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빠뜨리지 않은 두레박이 걸려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쇠돌이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 걸요. 쇠돌이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고로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온 돌멩이를 더듬어 딛고서 얼마 후에 아무 일 없이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뜻밖의 우물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원수 같은 쇠돌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세 식구는 쇠돌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분한 생각에 더욱더욱 쇠돌이가 미워졌습니다. 참다 못하여 깊은 산속 외딴 곳에 그리 넓지 않은 밭 하나 있는 것을 주어서 쇠돌이를 내어 쫓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쇠돌이더러 예, 쇠돌아. 이제 너도 이만큼 컸으니까 밤낮 집에 들어앉아 있기만 해서 쓰겠느냐? 벌써부터 너 주려고 얻어놓은 밭이 있으니 너는 오늘부터 밭 있는 데 가서 집을 짓고 살든지 하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생각을 말아라. 자, 저기 벼 한 섬 내놓았으니 그거 가져다가 밭에 심어서 거두어 먹어라. 하고 친절하게 달랜 뒤에 벼 한 섬을 주어 내보냈습니다. 쇠돌이는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벼 한 섬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밭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쇠돌이는 이곳에 오는 길로 괭이와 삽을 가지고 밭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밭이라 해도 이름이 밭이지 산속이 되어서 어찌나 돌이 많은지 밤낮 패내도 돌천지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을 모르고 자라난 쇠돌이는 밭 옆에다 움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면서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쉬지 않고 자꾸자꾸 밭을 갈았습니다. 쇠돌이가 이같이 부지런히 밭을 갈은 지 한 달이 거의 가까워 오는 어떠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이날도 일찍 일어나서 괭이로 밭을 파내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날은 그렇지 않더니 이날은 웬일인지 땅 밑이 쿠렁쿠렁하는 것 같고 괭이질을 할 때마다 땅속이 쾅꽝하고 울렸습니다. 그저 자꾸자꾸 패어내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힘껏 내리찍는 괭이 끝이 확 하고 땅에 들어가 박히더니 아무리 잡아당겨도 괭이가 도무지 빠져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쇠돌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괭이를 힘껏 잡아당기니까 괭이 끝에 큼직한 괴짝 하나가 달려나왔습니다. 쇠돌이는 깜짝 놀라서 괴짝 위에 흙을 떨고 보니까 썩어서 녹이 시퍼렇게 스른 구리 괴짝이었습니다. 그 괴짝 뚜껑을 열어젖히자마자 속에서 눈이 부실 만치 찬란한 금빛이 비쳐나왔습니다. 그 빛이 어찌도 찬란하던지 쇠돌이는 눈이 부셔서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괴짝 속에는 누런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마음 착한 쇠돌이는 아마 이것을 누가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서 이렇게 깊이 묻혀 있었던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얻은 것이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줘야지 하고 움집에다 옮겨다 두고 다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한 사람씩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적마다 누런 금덩어리 든 괴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거든 이리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얼마 후 김서방이 사는 동네까지 쇠돌이가 누런 금덩어리 들은 괴짝을 얻어놓고 임자를 찾아주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김서방은 누런 금덩어리라니까 욕심이 더욱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아들 귀보기를 보내어 금덩이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욕심이 많은 아들 귀보기는 커다란 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산속으로 쇠돌이가 사는 움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쇠돌이는 아버지가 누런 금덩이의 임자라는 말을 귀보기에게 듣고 아무 말 없이 금덩어리를 귀보기에게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귀보기는 어찌나 기쁘던지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서 금덩어리를 부대에다 담아서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귀보기가 무사히 금덩어리를 한 부대나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들어 금덩어리를 구경하려고 부대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부대 주둥이를 열자마자 속에서 뽀얀 연기가 풀썩하고 나더니 연기 속에서 머리에 뿔이 돋치고 얼굴이 무섭게 생긴 새빨간 도깨비 하나가 방망이를 들고 뛰어나오더니 이놈아, 이 도적놈아! 이 금이 네 것이야! 어? 이 욕심꾸러기 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김서방 앞으로 달려들어 머리, 팔, 다리, 엉덩이 할 것 없이 함부로 후려갈겼습니다. 어찌나 많이 맞았던지 김서방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에휴, 아유 잘못했습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이놈아, 나는 이 돈에 붙은 도깨비다! 자, 그럼 당장에 이 부대 속에 금덩이를 단 하나도 빼지 말고 다시 쇠돌이에게 가져가거라!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이걸로 아주 그냥 흠씬 두들겨 맞을 테다! 하고 방망이를 휘젓더니 다시 뽀얀 연기가 되어 부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자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귀보기를 시켜서 도로 쇠돌이에게 금덩어리가 든 부대를 가져다 주라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귀보기가 가져갔던 누런 금덩이를 도로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나서 물어보려 하니까 귀보기는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고로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두었습니다. 며칠 후에 김서방은 돈 도깨비에게 매 맞은 것이 분해서 견디지 못하고 분풀이를 하려고 쇠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쇠돌이는 뜻밖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을 보고 무척 반가워하면서 아유,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달려나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김서방은 가뜩이나 화가 나는 김에 더욱 열불이 나서 쇠돌이의 뺨을 휙하고 치면서 이놈아,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금덩이란 말을 듣고 가져갔다가 내가 이렇게 몹시 맞아서 다 죽게 생겼다. 이게 다 네 탓이야. 내 그래서 분풀이를 하러 왔으니 너도 한번 맞아봐라. 하더니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인정사정 없이 쇠돌이를 함부로 때려댔습니다. 맞던 쇠돌이가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것을 보고서야 김서방은 직성이 풀렸던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그래도 금이 욕심이 나서 한 덩이쯤은 어떠하랴 하는 생각으로 조그만 덩어리 하나를 괴짝에서 꺼내어 집어들고는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쇠돌이는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 에이, 모든 것이 다 금덩이 때문이야. 저것만 치워버리면 상관없겠지. 하고 금덩이 든 괴짝을 등에 쥐고 깊은 냇가에 이르러 냇물에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로 밭갈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그 후로 쇠돌이는 아무 걱정 없이 일하는 즐거움으로 재미있게 지내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김서방은 작은 금덩이 하나 가지고 간 뒤로 밤이면 이돈 도깨비가 나와서 온 집안 사람들을 못살게 굴다가 나중에는 돈 도깨비가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못된 김서방과 마누라 아들 귀복이는 불 속에 쌓여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승평부 부사. 옛날부터 이름난 관리 노릇하는 지방의 목민관으로서 이름을 내자면 첫째는 청렴해야 하고 둘째로는 애민, 즉 백성을 잘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쉬운 것이지 지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청렴하고 애민하는 것이란 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껏 지방관이 되어서 탐관이라고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또 까딱 잘못하면 오리로 봉고파직을 당하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끊기게 되는 것이 옛날의 목민관의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건만 많은 목민관들 중에는 탐관오리가 많으면 많았지 청렴한 사람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는 고려 충렬왕 때 벌써 700여 년이 가까운 옛날이었습니다. 최석이란 사람이 지방의 부사가 되어 임기 3년 동안의 지역을 다스리면서 애민적자로 그야말로 백성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여 오로지 그들의 기쁨,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일이고 간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가며 지방관으로서 애를 써서 일하였습니다. 이런 성정이 좋은 음덕이 되었던지 그는 임기가 끝나자마자 조정의 요직으로 승차하여서 비서랑 벼슬에 올라 도성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부모와 이별하는 듯이 부사를 놓아 보내지 않으려고 무수히 애를 썼으나 그 역시 백성들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사가 바뀌게 되면 떠나는 부사에게 반드시 말 7필을 선물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을 사람들은 말을 준비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더구나 그토록 부모같이 믿고 따르던 최 부사가 고을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곳 백성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가면서 가지고 있는 말을 끌고 나와서 부사에게 보이며 사또, 이 말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좋은 말 8필만 골라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잔뜩 관아 앞에 모여서 야단들을 쳤습니다. 이것을 본 부사 최석은 웃으며 그만두어라. 서울까지만 갔으면 족하지. 좋은 것은 골라 무엇하리오. 그리고 이 많은 말들이 나에게는 소용이 없으니 어서 다들 몰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거절을 하였으나 고을 사람들이 하도 말을 가져가 달라 성화를 하니 하는 수 없이 그 중에서 말 7필을 골라 잡아 두었다가 그 말을 몰고 도성에 있는 집으로 올라온 뒤에는 다시 말의 고삐를 모조리 승평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사에게 선물로 바친 말이니 백성들이 돌아온 말들을 다시 돌려받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다시 시켜서 말들을 도로 최석의 집으로 돌려보내니 딱한 사람들이로군. 내가 그들의 구호를 지키고 있을 동안에 그 말 중에 한 마리가 망아지 하나 낳은 것을 그대로 데리고 있었더니 그것을 보고 그들이 나를 탐욕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구나. 그래 그렇지. 그들의 고을에서 얻은 망아지가 어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으랴. 이것마저 보낼 터이니 사양 말고 받으라. 하라 하며 도로 보내온 말 7필과 함께 자기 집에 남아있던 망아지까지 합하여 말 8필을 기어코 승평부로 도로 내려보냈습니다. 승평부 백성들은 마침내 하는 수 없이 말들을 받아놓고 허참,
천하에 이토록 청렴하신 부사시구나.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여보게들 이런 훌륭한 부사 어른에게 송덕비를 아니 세워드리고 또 누구에게 세워드리겠나? 안 그런가? 하며 모두들 돈을 걷어서 최석을 송덕하는 비석을 세우고 비석을 8마리 말을 의미하는 팔마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뒤부터 이 승평부 고을에서 떠나는 부사에게 말 7피를 선사하던 악풍은 영영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유정승의 일화. 예전에 유정승이란 사람이 지식이 박식하고 정사를 바르게 처사하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드니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국록을 타먹을 수 있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 손수 빌어먹어 그를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유정승이 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 웬 초립동이 오더니 물을 건네어 달라고 고함질렀습니다. 젊은 놈이 늙은이를 보고 강을 건네달라니 당돌하기 짝이 없다고 귀머거린 채하고 응하지 않으려다가 네 집 귀공자가 이러는가 알아보려고 유정승은 쥐었던 낚시대를 놓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빼빼 마른 영감이 온 걸 본 귀공자는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보아 부잣집 자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호의호식으로 자라 살은 푸등푸등 쪘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돌았습니다. 정승이 아무 소리 없이 등을 들이대고 귀공자는 주저없이 덜썩 엎였습니다. 강복판까지 이르니 몸이 휘청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승이 귀공자를 추어업으며 물었습니다. 넌 네 아들인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응, 모르겠다. 관청에 다녀봤어요. 못 가봤다. 그러니까 모르지요. 내가 경상감사 아들이에요. 응, 그러냐? 그래, 어디 갔다 오노? 외갓집이요. 왜 혼자 오노? 외삼촌과 싸우고 가만히 와요. 내가 없으면 내가 강을 건널 만하냐? 감사또 아들이라면 어느 누가 안 거들어 줄라고요. 그래, 이 늙은 영감 등에 업히니 편안하냐? 내가 얼마나 무거워하는지 아노? 영감쟁이도 나를 못 이겨요. 내가 누구인지 아노? 몰라요. 내 소행을 봐선 너 애비를 대번에 권고파직 시키겠다마는 이번만 놓아둔다. 이 말에 귀공자는 잘못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벼슬아치 자식들도 자기 애비보다 더 높은 벼슬살이하는 사람을 겁냅니다. 이가 바로 유명한 노정승이겠다고 짐작하고 내리겠다고 발버둥질하였습니다. 이놈 꼼짝 말고 있거라. 하고 정승은 강을 다 건너다 주었습니다. 귀공자는 이를 저지르고 겁이 나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꼬리빳빳해서 달아났습니다. 집에 이른 귀공자는 애비 보고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했습니다. 경치고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림없이 유정승을 괄시한지라 감사또는 외관도 못 쓰고 맨발 벗은 바람에 정승댁을 찾아갔습니다. 정승이 마침 낚싯대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감사또는 제껏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자식 하나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 오늘 대광승록 대부를 노엽혔으니 처분만 기다립니다. 정승이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자식에게 매를 대랬다고 너무 곱다고만 말게. 젊은 놈들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네. 제 자식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만백성을 어찌 훈계하는고? 예에 지당한 말씀입니다. 노정승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감사또는 3번 4번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감사또는 아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합니다. 이성계의 꿈. 옛사람들은 귀인의 꿈을 해석할 때는 어쨌든 좋게 해석하였고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어 민심을 끌었습니다. 이성계의 꿈을 해석한데도 이런 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대담하고 용감한 장수였으나 늘 꿈 이야기를 하고는 그 꿈을 해몽하라 하였습니다. 이성계의 꿈은 주로 무학이 해석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성계가 방아 찢는 꿈을 꾸고 무학더러 이 꿈을 해석하라 하였습니다. 무학은 꿈 이야기를 듣고는 이내 해석했습니다. 좋은 징조인가 보나이다. 방아를 찧었으니 덜꾸덩덜꾸덩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글로 쓰면 덕가동이니 동방에서 덕을 입힌다는 뜻이옵니다. 그러니 귀인으로 될 징조인가 아뢰옵니다. 그 후 이성계는 또 무학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밤 꿈에는 수탉이 나래 치고 우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된 일인고? 무학은 또 이성계를 쳐다보며 아주 좋은 꿈인가 보나이다. 수탉이 우니 날이 밝아올 것이고 달기 울 때 꽃기호하고 울었겠으니 한자고 고기 위인즉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니 장차 왕위에 오를 징조인가 봅니다. 하였습니다. 이성계는 본래 딴 생각을 품고 있던 차 왕이 될 징조라 하니 더없이 기뻐하였고 꿈을 해석해주는 무학을 더욱 믿어주었습니다. 이성계는 또 무학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에 누워 있는데 석갈에 3가지가 떨어져 나의 등을 눌렀는데 그 바람에 놀라 깨니 꿈이었네. 이 꿈은 죽을 징조가 아닌고? 아니 올시다. 그것은 왕위의 곧 오를 징조올시다. 석갈에 셋을 지었으니 그것이 곧 임금왕자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대업을 이룰 때를 놓치지 마옵소서. 이성계는 대의하여 무학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고? 무학은 본래 중이라 이성계를 보고 절을 크게 짓고 부처님께 시주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말대로 강원도 안병군 사기동 산골에 큰 절당을 짓고 불공을 드렸습니다. 꿈을 임금왕자로 해석하고 지은 절이라 하여 이 절을 서광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호미로 좌수의 손목을 동인 김응서. 김응서는 조선 이조 중엽에 있는 용맹무쌍한 역사였고 임진란의 외놈 침략군을 쳐서 전공을 세운 맹장입니다. 그는 소년 시기부터 마을에서 장사라는 벼로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안도에서 살아가는 농부였고 그의 형님도 농사꾼이었습니다. 어느 하루 김응서가 집에서 책을 뒤지고 있는데 그의 형이 일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낯을 보니 몹시 불쾌한 기색이었습니다. 성만 내고 있던 형은 아우가 재산 물어서야 그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응선의 이웃에는 박저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력도 크고 인색하기로 작은 방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드니 논물을 몽땅 제 논에 끌어놓고 응선의 논에는 물 한 방울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응선의 논은 말라서 갈라터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응서 형은 보다 못하여 논물을 고루대야지. 위에 있는 논을 이렇게 말리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박저수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저수는 물을 대게 하기는커녕 논물 보는 형의 삽까지 빼앗아 그를 사정없이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응서는 형님을 보고 같이 나가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은 도리머리질만 하였습니다. 안 된다. 그놈의 아들까지 사부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무슨 수가 있느냐? 그래도 가보아야 수가 있지 않아요. 응서가 간곡히 가자고 청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따라가긴 하였으나 또 공매를 얻어맞을까 근심이 태산이었습니다. 응서는 논에 이르자 물을 자기 논에 대고 논두기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박저수는 질둔한 몸을 비척거리며 나오더니 응서를 보고 펄펄 뛰었습니다. 응서는 도리를 따져가며 차근차근 말했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는 박저수가 응서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짓을 하는고? 우리 집에 댈 논물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내 집 논에 물을 댄다는 말이냐? 박저수는 들고 나왔던 호미로 응서를 때렸습니다. 이때라 응서는 와락 달려들어 그놈의 호미를 빼앗아 호미 숭계로 좌수놈의 두 손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달려나온 박저수의 세 아들은 응서를 보고 양반대인도 모르는 쌍놈을 때려 죽이겠다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이때 손목을 묶기운 좌수는 아들들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었습니다. 아들들은 분이 상투미까지 치밀어 몽둥이를 든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 명이라 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저런 쌍놈을 가만 놔둔단 말입니까? 저놈은 만번 죽어도 마땅한 놈이지만 저 녀석을 죽이면 쇠호미로 묶어놓은 이 손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만 놔둬라. 박저수 사부자는 응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면서 이제부터는 논물을 독차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박저수는 난생 처음으로 가난뱅이 앞에서 빌게 되었고 아들들도 난생 처음으로 쌍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응서는 일이 이렇게 되자 좌수의 손목을 묶었던 호미순계를 풀어놓았습니다. 박저순의 사부자는 등골에 강줄기를 내고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응선의 형제는 이 광경을 보고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후부터 응선은 힘장사이고 천하의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소문이 동네방네에 자자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이조 왕실에까지 미치게 되어 응선은 나라의 소환을 받고 외적과 싸우는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응선은 군대를 통솔하여 가지고 평양성을 에워싸고 평양성에 처박혀 있는 외적 소서행장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응선은 이 전투에서 외장의 목을 베고 외적에게 무리주검을 안겼습니다. 외적에게 점령되었던 평양성은 응서에 의해 다시 수복되었습니다. 김응선은 장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담하였습니다. 그의 충의와 임질란에서 세운 혁혁한 전공으로 하여 그의 이름은 청사에 빛나게 되었으며 후세의 사람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은사의 위국 중심,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풍진 세상과 멀리하여 기와요촌안만하고 벽계류수 맑은 곳에 삼간 초옥 털을 잡아 홀로 돌을 닦으며 늙어온 한은사가 있었으니 그를 일러 사람들은 성혜선생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명색 없이 심심산 중에 묻혀 사는 몸이건만 때때로 천문을 살펴 국세를 짐작하고 남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지는 나라 대세를 바로잡아 둔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행각승 둘이 반드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미리 안 성혜 선생은 집 앞 산등성이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과연 장사 믿고 염주 걸친 중 두 사람이 나타나자 성혜 선생은 그들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원로의 천금귀체 필요하시올 텐데 두 분 대사께서 누추하오마는 저의 집에 들려 하룻밤 쉬어가심이 어떠하옵니까? 이 두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곧 조선을 삼키려는 야심으로 조선 국정을 염탐하려 숨어든 일본의 밀정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었습니다.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성혜 선생을 따라 그의 집 문 앞에 이르니 삽살개 한 마리가 요란스레 지저대는 것이었습니다. 성혜 선생은 죽장을 휘둘러 개를 쫓으며 이놈의 개절이 비키지 못할까?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오신 손님을 이토록 버릇없이 대할 법이 있을 손가? 하고 저렁저렁 산이 울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두 밀정은 가슴이 섬뜩하여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눈깔로 서로 마주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깊은 골 외딴 곳에 사는 일개 백발 노옹이 저희들의 비밀 행차를 불보듯 환하게 알고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놀란 가슴을 억지로 달래며 노인의 늠름한 풍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척장신의 얼굴은 대추빛이요. 수염은 한아름이라 코는 늘씬한 사자코요. 눈에선 불꽃이 튀는 듯 싶습니다. 과시범인이 아니로군. 속으로 탐복하고 잿간놈의 늑다리가 우리를 초월할까? 오늘 밤에 길을 꺾어 놓으리라. 자위안위로 마음을 눌렀습니다. 집안에 들어서 보니 쪽배 같은 큰 집신들을 쌍쌍이 짝을 모아 사면에 가지런히 걸어놓아 흡사 병풍을 대신한 것 같은지라 귀신한테 홀리운 듯 어리둥절해짐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도 큰 신을 신는단 말인가? 한 어깨로도 능히 산을 떠맬 수 있는 장수가 아니고야 저렇게 큰 발을 갖고 있을 수 없으렸다. 두 밀정을 방에 청해들인 성혜 선생은 달다쓰다 말 한마디 없이 또 집신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큰 신이었습니다. 만단이심을 이길 수 없는 두 밀정은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신들은 대관절 누가 신는 신이옵니까? 우리 조선의 무사들이 신는 것인 줄을 물어봐야만 아오리까? 묻지 말라 갑자생으로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조선에 저걸 신을 만한 무사들이 얼마나 되옵니까? 나라공출로 가가호로 맡겨진 의무건이 소인에게 잘해진 것을 삼을 뿐이지 신을 사람의 그 수요를 소인인들 어찌 아오리까? 두 밀정은 입을 딱 벌린 채 한식경이나 숨도 바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늙은이 하나 몫이 저렇게 많을 진데 도대체 조선의 장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이윽고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하루 동안의 마지막 여광마저 사라지자 방 안은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성혜 선생은 두 밀정에게 이부자리를 펴주고 자기는 동백기름 등잔에 희미한 불빛을 빌어 윗목에 앉아서 집신 삼기를 계속했습니다. 두 밀정은 자기들의 재능을 보여 노인의 길을 꺾으려고 방안 천장에다 밝은 별 하나를 걸어놓아 방안이 환하도록 해놓고는 자는 척하면서 노인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들의 뛰어난 재능에 초풍아리만치 놀라리라 생각했던 노인은 도리어 태연자약하게 얼굴에 가소로운 웃음을 띄우며 그 별 옆에 달 하나를 걸어놓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 별은 즉시 빛을 잃고 방하는 달빛을 받아안아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이로하여 두밀정은 자기들이 평생에 키운 재능이 이 노인에게 비하면 고울릭의 삼척동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한편, 조선에 이 노인이 살아있는 한 조선을 친다는 것은 달갈로 바위치는 격이요 죽자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는 걸 심심히 느꼈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 성혜 선생은 잠에서 깨어 옆자리를 보니 두밀정이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내 놋대접에 물을 담고 거기에 젓가락 한 가치를 가로 걸쳐서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때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큰 봉변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한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성혜 선생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 일본을 향해 바다상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팔과 다리에 맥이 풀리고 온몸이 나른해짐을 느낀 그들 둘은 저도 모르게 행여나 쉬어갈 자리가 없나 하여 아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길게 뻗은 나무다리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두밀정은 경황망조하여 사시나무 떨듯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곳은 성혜 선생의 집문 앞이요. 그들의 앞에는 성혜 선생이 거연히 서 있지 않겠는가.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은 듣거라. 올 땐 너희 절로 왔건만 갈 땐 나의 명 없이 못 가니라. 돌아가서 너희들 임금에게 아뢰어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이란 나라가 세상에 명색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려거든 못된 꿈을 계속 꾸라고 하여라. 들었느냐? 주상 같은 호령에 두밀정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꾸벅꾸벅 연신절만하면서 그저 예의할 뿐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합니다. 환갑잔치의 유래. 옛날 고려에서는 국법으로 수명 제한을 하여 60세가 되면 생매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러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원에서는 인간 70고개라고 70세가 되면 땅속에다 혼자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이래 동안 먹을 수 있는 생쌀만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한 고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이 없고 소가 없다 보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였고 그의 아내는 삭발레를 하면서 겨우 그날그날을 연명해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 하나를 낳아 기쁘기는 한량 없었으나 그 대신 아내가 일할 수 없게 되어 가뜩이나 쪼들린 살림이 말이 아닌데다가 산후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약 한 천 못 쓰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은 하는 수 없이 넉 달이 된 김도리를 꿍져 안고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며 젖동량을 하던 끝에 김도리가 3살이 되자 마음씨 좋고 좀 개명한 이진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돌이 7살이 되자 이진산은 공밥을 축낸다면서 송아지를 끌고 나가 먹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랬으나 내막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무남동 여인 옥별이가 김도리와 노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알 길 없는 김서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머슴으로 사는 것만 해도 기가 찬데 7살 난 김도리마저 머슴으로 부려먹으려 하니 김도리의 손목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진산의 집에는 내외가 애지중지하는 옥별이라는 6살 난 외동딸이 있었는데 3년을 하루와 같이 눈만 떨어지면 김도리와 마주 앉아 놀았습니다. 김도리가 가자 옥별이가 어찌나 울며불며 발버둥질을 하는지 이진산의 외는 하는 수 없이 김도리를 일을 시키지 않겠으니 제발 떠나지 말라고 빌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김도리와 옥별이는 또다시 눈만 떨어지면 소꿉노름에 팔려 해가 뜨고 지는 줄을 몰랐고 같이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배우는 사이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도리는 어언간 14살이 되었습니다. 김도리 생각해보니 고생 속에 살아오신 아버지가 편안한 날을 보지 못하고 몇 년 안 있어 고려장을 지내야 할 것이니 기가 막혀 숨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쉬게 하고 자기가 대신 머슴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서방은 또 아버지대로 불쌍한 아들 하나, 남의 집 자식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 자기 생전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머슴을 시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도리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돕기 위해 산에 가서 짐승을 잡고 약부리도 캐어다 팔아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다 아버지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묵밭도 여기저기 일구어 이것저것 심고 알들이 갖고 쌀말식이나 거두어 보태는 데서 살림은 조금씩 펴게 되었습니다. 김돌이가 17살 나던 해였습니다. 이젠 처녀꼴이 잡히는 옥별이와 전처럼 허물없이 놀 수 없는 처지여서 마음만 은근히 조급했습니다. 게다가 2년만 있으면 아버지를 생매장해야 할 일까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던 김돌이는 아버지 모르게 이진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아버지 대신 일하게 해줄 것을 청들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단 하루라도 편히 쉬게 하려는 자식된 도리에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처가 들어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옥별이가 아무래도 김돌이를 맘에 두는 것 같아서 무슨 기미라도 있는가 해서 은근히 눈치를 보며 근심하던 이진사는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때부터 김돌이는 낮이면 아버지 대신의 머슴으로 일을 하고 밤이면 아버지의 앞에 앉아 말동무를 하였습니다. 헌데 제일 걱정거리는 며칠에 한 번씩 꼭꼭 머리를 빗고 따 둘레머리를 틀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틀어달라고 하면 입버릇처럼 가난이 죄인데다가 쌍놈이 되어서 너를 장가 보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낙노하시는지라 다시는 아버지한테 그런 근심 걱정을 안 시키기로 마음먹고 머슴들과 노복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가게 되자 옥별이 보고 틀어달라게 하면서 놀려주던 것이 나중에는 짜증까지 내는지라 하는 수 없이 옥별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나보고 머리를 따달라고 하겠니? 하면서 옥별이는 3단같이 긴 머리를 싹싹 빗어주고 틀어준 후 거울을 내보이면서 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라. 고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제 얼굴을 보게 된 김돌이는 그만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 신수를 보면 한다 하는 양반보다 낫구나. 옥별이는 진심으로 미남인 김돌이를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연줄이 되어 김돌이는 옥별이가 보고 싶으면 머리를 적셔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하여 이들 사이에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졌습니다. 허나 양반과 쌍놈의 상하차별이 하늘 땅 사이인지라 배필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원통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나이도 60세가 되었습니다. 김돌이는 아버지가 넉 달 된 자기를 안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젖동냥하여 자기를 기른 정과 어린 자기가 서모의 손에서 구박을 받을까봐 호라비로 늙으시면서 고생고생하신 일들을 생각하자 차마 아버지를 생매장할 수 없어 석 달 열흘을 밤마다 남몰래 양지 쪽 산비탈에다 땅굴을 파고 돌집을 지었습니다. 사시장철 지날 수 있도록 공기통을 빼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파올려 집채 같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아버지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자니 김돌이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의 두 손을 잡고 아버지, 국법이라 자식으로서도 어쩔 수 없사오. 하지만 아버님 생전에 꼭 며느리의 절을 받게 하려니 아무쪼록 진지를 제때에 드시고 해가 뜨면 햇빛을 쬐시고 밤이 되면 잡념을 버리시고 일찍이 주무세요. 하고 열당부 백당부했습니다. 그 후 하루 삼시로 상시밥을 날라다 떼창 구멍으로 들여보내고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날에 보고 들은 일들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돌이는 오래간만에 머리를 적셔가지고 남몰래 옥별이를 찾아가니 그는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혼사말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온다더니 그래서 그러는가고 생각했습니다. 너 무슨 근심이 있니? 우리 아버지 식사를 전폐하고 누우셨어. 그래? 내가 박대감네 아들한테 시집 안 간다고 화가 동하신 게구나. 아니야. 실은 외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똑같은 백마 두 필에다 한 필에는 새장을 싣고 한 필에는 먹이를 실었는데 어느 말이 애미고 새 새끼는 무슨 새며 무얼 먹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야. 헌데 무슨 놈의 새인지 고기도 알곡도 안 먹고 굶어 죽게 됐대. 그래서 나라에선 이걸 알아맞히는 사람에겐 만금상의 일생 동안 국록을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이것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대. 그래? 거참 야단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걸 못 알아맞추면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를 침략한대. 그래서 우리 아버진 식사도 안 하시는 거야. 그날 저녁밥을 가지고 아버지의 무덤으로 찾아간 김돌이는 아버지, 석반을 받으세요. 하고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옥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떼창 구멍으로 빈 그릇을 내보낸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돌아, 보아하니 그 새는 공작새 새끼 같구나.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납작 거미줄만 걷어다 주면 된단다. 그리고 똑같은 백마가 확실히 애미와 새끼라면 그걸 가려내기는 어렵지 않으니라. 아무리 미물의 짐승이라도 제 새끼 고아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굶겼다가 곱지를 양옆에 바투매서 대가리가 대가말가하게 한 후에 그 가운데다 맛있는 먹이를 주면 수굿하고 제 앞에 겁만 먹는 것은 애미 말이고, 더 먹겠다고 주둥이로 자꾸 끌어가는 것은 새끼 말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더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맞춰서 망금상을 타다가 어서 장가나 들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여 김돌이는 옥별이를 찾아가서 내가 한번 가서 맞춰볼까? 하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 수 있겠니? 응, 그까짓 건 모르겠니? 정말 정말이지. 헌데 내가 맞춰도 상금을 줄까? 주지 않고 가만 있어. 내 아버지께 여쭤볼게. 옥별이는 나비처럼 날아갔다가 춤을 추며 돌아오더니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새별 같은 눈을 반짝거리며 퐁퐁 뛰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빠른 말을 골라 타고 당장 떠나래. 자, 여기 앉아. 내가 머리를 곱게 빗어줄게. 하며 머리를 빗어주던 옥별이는 웬일인지 손을 멈추더니 넌 참 좋겠구나. 하고는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어째서? 망금상 타고 부자가 되면 이내 장가들겠지? 그땐 날 본 척도 안 할 거야. 그 말에 김돌이는 불덩이 같은 옥별이의 작은 손을 끌어잡고 아니야. 난 내가 제일 좋아. 하고 속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지. 헌데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밥은 해다 드리겠니? 아니, 너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니? 응. 김돌이한테서 전후 사연을 다 듣고 난 옥별이는 감격해하면서 제가 매일 삼시로 더운 밥을 꼭꼭 해다 드리겠으니 근심 말고 몸성이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김돌이는 빠른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임금이 못 맞추면 목을 자른다고 엄명을 내렸으나 그는 태연한 자세로 응답하고는 아버지가 시켜준 대로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김돌이가 망금상을 타가지고 돌아오자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옥별이었습니다. 김돌이가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상 받은 것을 내놓으니 그동안 웬 처녀가 삼시로 더운 밥에다 고기국을 갖다 주어 잘 먹겠는데 네 집 규중처녀인지 모르겠으니 잊지 말고 찾아가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3살 때부터 속곱질하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진사의 외동딸 옥별이며 옥별이는 자기를 믿고 여직 시집 안 가고 있으니 부친님만 허락하시면 백년가약을 맺겠노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이진사가 동의하면 자기는 죽어도 눈을 감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김돌아, 내가 수수께끼를 맞추어 하루 사이에 부자가 됐다만 앞으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너를 부를 게다. 그때면 이 애비도 생존하지 않기에 누구 보고 물어볼 수도 없을 게다. 그러고 보면 너만 재앙을 입게 될 터이니 지금은 필요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이 골로 되돌아가서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어라. 내사 이미 죽은 몸이니 2번 죽은들 대수로우냐. 김돌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지당한지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하직하고 임금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아뢰고 형벌을 청했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난 임금은 내 과시 효자로다. 너 같은 효자가 있기에 나라의 큰일을 해결했는데 어찌 형벌을 가할소냐. 그리고 60세가 되면 무조건 생매장을 실시한 데서 수많은 인재를 죽였으니 이런 법은 즉각 폐지해야겠다. 내가 돌아가는 즉시로 아버지를 내놓아 햇빛을 보게 하고 장수하도록 모시어라. 하며 고려장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을 써주고 게다가 또 상금까지 후하게 주었습니다. 김돌이는 상금보다도 임금이 써준 방을 보고 또 보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기쁨으로 하여 밤낮으로 말을 달려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옥별이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하여 생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떼창문을 부수고 무덤 속에서 아버지를 모셔내온 후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친님의 재생의 기쁨을 축하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부어 올리고 절을 한 후 아버지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며 축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물론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너도 나도 만수무강을 축하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61살이 되면 잔치를 차리고 축사하는 법을 환갑잔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